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또 했던 거 리뷰하고 출발을 할게요. 그리고 자, 이제 배당소득 볼게요. 배당소득 우리가 어제 했던 거 다 리뷰를 좀 할게요. 수입 시기부터 우리가 내용을 봤는데 다양했죠. 결일로 가는 게 있고 결산 확정일로 가는 게 있고 지급일, 종료일로 가는 게 있어요. 결의로 가는 거. 잉여금 차분 결의로 가는 게 일반적인 실제 배당, 현금 배당, 의제 배당 나중에 외울 거예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해요. 뭐 자본 전이 결의 이런 걸로 가는 것도 있긴 해가지고 감정 결의 나중에 볼 거고 지금은 안 볼 겁니다. 나중에 법인세법에서 내용 다 정리하면서 수입 시기도 볼 거고요. 법인세법의 기속 시기와 소득세법상의 수입 시기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볼 거고 인정 배당은 결산 확정일. 법인세법에서 인정한 거 소득 처분으로 온 거라고 했습니다. 결산 확정은 다음 연도에 하죠.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 순이익이 확정이 돼야지만 이익과 소득의 차이인 세무 조정 사항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세무 조정이 나오면 또 기속자 주주면 배당으로 소득 처분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산 확정일 수입식을 한다. 잉여금 처분 사항은 아니라 가지고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랑 연결되면 안 된다. 그 내용도 봤고요. 그 무기명 주식 이름 없으니까 현금주의 그리고 각종 간접 투자 상품들 증권사에서 주는 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투자기구 지급일, 유사배당, 지급일, 결합할 상품 다 지급일로 되어 있고요. 종료로 가는 게 출적 운동사업자 배당 요것도 들어가 있고 뭐 노원격 과세 특례로 배분받은 소득 그런 것도 다 발생주의 종료로 되어 있었죠. 간주배당도 있었습니다. 간주배당은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 차린 경우죠. 이 경우에는 가공회사를 특정 외국법인이라고 우리 세법에서는 칭하고 있는데 그 특정 외국법인 3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라고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날이 붙어야 되고 60일이 또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런 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되는 수입시기. 이자배당 비과세되는 것에서는 공익신탁이익 이런 게 있었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게 있었죠. 이렇게 ISA 계좌였고요.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 얘는 비과세 한도라는 게 지금 현재는 저소득자는 400만 원, 저소득자가 아니면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400, 200 그리고 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9% 원천징수 분리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종합과세 되는 경우는 없어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그렇게 좀 개념 잡으시고 이자는 총수익 금액이 이자 소득 금액이 되고 배당은 총수익 금액에다가 근로수업 이걸 가산해요. 가산하면 배당 소득 금액이 됩니다. 근로수업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고요.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가 되긴 하죠. 이 과세 방법이 좀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가지고 봤습니다. 금융소득 구분하는 거 ABC로 나눠가지고 구분했죠. A가 비직장법법, 무조건 분리과세. 비직장법법은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 소득세법에서 나오는 개념이었고요. B가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율은 일반적으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45%로 이게 원칙이에요. 45%로 챙겨가시고 혹시라도 금융기관 통했다라고 하면 금융기관 통한 것은 전부 다 금융실명제 적용 대상이라 가지고 원천징수율을 확 높여버렸죠. 90%. 그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기본세율. 장기채권 이자정 분리과 신청분 이건 되게 옛날에 발행된 거 2017년 12월 30일 이전에 발행된 게 분리과 신청이 가능했고 2018년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은 분리과 신청이 불가하고 조건부 종합과세라고 했어요. 그 옛날 거 분리과 신청하면 30% 원천인수 분리과세, 보강금, 경락대금 이자 14%, 법인 아닌 단체 금융소득 14%, 비직장법법 여력이 되시면 조특법상 분리과세, 투개, 뭐 투견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투개나 두 명의 개, 아시겠죠? 두 마리 개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공기 좋은 데로 이사간다. 이걸 좀 갖고 가시면 좋아요. 조특법상 분리과세인데 투개가 두 마리 개, 투는 투용자 집합투자기구 이런 거겠고 개는 개인 투자형 국채, 개인 투자형 국채에 투자했을 때 그때도 분리과세가 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공기 좋은 데로 이사 간다가 공이 공모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뭐 이런 표현을 좀 갖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가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ISA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를 얘기했죠. 투개는 두 마리 개로 좀 외우시면 되는데 14% 원천인수세율이었고 공기 좋은 데로 이사 가면 기분 좋으니까 9% 원천인수세율이 좀 낮았다. 그걸 좀 챙겨주시면 돼요. 여력이 되면 여기까지 그 비직장법법 투개 공기 좋은 데 이사 간다. 자 그리고 B는 원천인수 되지 않은 거, 원천인수 되지 않은 게 원천인수 대상 자체가 아니라서 국외예금 원천인수 되지 않은 것도 있고 원천인수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원천인수 되지 않은 것도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세금 안 냈으니까 세금 내도록 하는 거죠. 그 C가 나머지 조건부가 됐고요. 과세할 때 A는 무조건 분리과세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제끼고 B하고 C를 합쳐가지고 2천만 원 기준 따져요. 2천만 원 초과하면 둘 다 종합과세가 되고 2천만 원 이하면 C 조건부는 분리가 되는 반면에 B는 여전히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니까 종합과세가 된다. 그 내용도 봤고요. 그리고 근로수업이라는 개념을 살펴봤죠. 법인세를 9%로 가정해가지고 법인세 내고 나서 배당 가능한 이익이 91이었고 91을 배당 받았다라고 하면 이 법인세를 소득에 갖다 붙여서 법인세 내기 전 총액으로 만들어주죠. 그게 그로스업의 개념이었어요. 총액으로 만들다라는 뜻이고요. 그 100이라는 소득을 벌었네. 그럼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소득세율 적용해서 소득세가 나오면 이미 낸 거는 빼줄게. 이렇게 이중과세 조정했죠. 그만큼 법인세 낸 것을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같은 금액을 소득에 더하고 세액에서 빼는 구조. 그런 게 그로스업 제도였습니다. 세액에서 뺄 때는 배당 세액공제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같은 금액을 소득에 더하고 세액에서 빼면요. 세부담은 무조건 줄어요. 소득에 더하는 것만큼은 세율만큼 세율이 증가하니까 세액 측면에서는 세율까지만 세금이 증가하고 다음 100%를 빼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중과세 조정, 좋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근로수업 해주는 요건, 이걸 달달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내국법인 배당일 거 법인세 과세된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배당을 받을 거, 주주 단계 요건에서는 종합과세가 되고, 또 기본세율 적용 구간일 거. 그 외국법인 배당은 근로수업 안 해줘요. 이렇게 간주 배당까지 다 포함이었죠. 간주 배당은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해서 배당으로 간주하는 거, 형식적인 배당 결의 안 했을 때 배당 결의 한 것처럼 간주하는 것도 특정 외국법인 배당이니까 근로수업이 안 되는 거고요. 법인세 과세가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주주 단계에서는 분리과세가 되면 세부담이 어차피 적다, 원천징수 세율 적용하고 끝내버리는 거니까 분리과세 시에는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지 않고요.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2천만 원까지는 산출세 계산 특례 이런 게 있어가지고 14% 세율 적용하니까 효과 면에서는 분리과세 효과가 나죠. 그래서 그 아래 구간에 대해서는 근로수업을 해주지 않고 2천만 원 초과하는 누진세율 적용 구간에 대해서만 근로수업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법인세 과세되지 않는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면서 외워주셔야 돼요. 비슷한 거 좀 묶어가지고 외우시면 좀 낫습니다. 동업계 과세 특례, 배분받은 소득하고 출자운동사업자 배당이 있었고, 그 간접 투자로 인한 거, 유동화 전문회사, 각종 투자회사,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런 애들은 배당 주면 배당 소득공제로 과표를 확 줄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법인세 과세가 안 된 채 온 케이스고요. 집합투자기구도 펀드라 가지고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세 과세가 안 되는 케이스고요. 여러 가지 유형별 포괄주의, 파생금융상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근로수업은 안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비슷한 것들 묶어주시고, 감면법인 배당 중에서 감면 비율 상당액, 감면 비율 상당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얘는 100%가 아닐 수 있다. 지점 2개의 사면도로 따져가지고 감면 비율 상당액을 산정을 해요. 그게 30%면 30%까지만 근로수업이 안 되고 나머지 70% 부분은 또 근로수업이 되는 걸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 개념이었고요. 제주라는 키워드, 이전이라는 키워드, 외국인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감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제주도로 좋아서 이사 갔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 상감 잣도각 이거는 또 나중에 법인세법 가가지고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감액배당 그리고 의제배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법인세에서 배울 내용이고요. 요 위에 것까지는 지금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놓으시긴 해야 돼요. 법인세 계산 구조로 같이 암기하면 좀 좋은 파트라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외우자라고 해서 상감 잣도각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제끼고, 뭐 윗단계부터 아예 과세가 안 되는 케이스가 그냥 동업기업 과세 특례, 출자운동사업자 배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동업기업한테 법인세 그냥 과세 안 하는 거니까. 또 출자운동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음식점 차려서 친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경영을 하는 건데 개인 사업체고 법인이 아니니까 법인세 과세를 당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각사 소득에서 이비소 이걸 순차적으로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이 소득공제에서 하나 챙겨가자. 유동화 전문회사 그게 좀 떠올라야 돼요. 각종 투자회사 배당 소득공제, 그 집합투자기구, 유형별 포괄주의, 파생금융상품 이렇게 간접 투자로 인한 거 여기서 하나 연결해가지고 외워주시고, 그리고 또 산출세액 나오면 공제감면세액을 빼니까 여기서 하나 또 꺼내가지고 감면 배당에 대해서는 근로수업 안 해준다. 외국인 제주 이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반드시 외워주시고, 이거는 제가 고쳐놨는데 10%예요. 10%인데 잘못 붙여졌어. 10%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유인물에는 10%로 되어 있을 겁니다. 10%고 2천만 원 이하 구간이 분리과세 효과, 2천만 원 초과 구간이 종합과세 효과. 2천만 원 구성 순서는 이자부터예요. 이자. 그 다음에 근로수업 불가배당, 뭐 집합투자기구 배당이라든지 외국법인 배당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그냥 일반적인 현금 배당이 나오면 다 근로수업 가능한 배당이 되는데, 요 순서로 2천만 원을 구성하지만 우리는 좀 편하게 근로수업 가능 배당이 누진세율 구간을 먼저 채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근로수업 금액을 산출할 때 미니멈으로 제가 1번 배당이라고 불렀던 거, 내국법인 배당으로서 법인세 과세가 된 재원으로 배당 받은 거, 이게 법인 단계 요건 충족한 거, 그게 1번 배당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랑 비교하는 게 2번 배당. 2번 배당은 종합과세가 되고 기본세율 적용 구간이니까 그냥 2천만 원 초과 구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편의상 우리가 2번 배당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냥 2천만 원 초과, 전체 금융소득이 3천이면 2천만 원 초과는 1천만 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2천만 원 초과 구간. 둘 중에 적은 거가 결과적으로 법인 단계 요건과 주유 단계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이 돼가지고 여기에 10% 적용하시면 돼요. 10%. 그 10%라는 배당 가산율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법인세율 9%로 가정해가지고 9% 빼고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해서 내가 배당 받은 게 나오잖아요. 이제 90일이 나오면 그중에 법인세율이 차지한 비율 하면 대략 10%가 나오고 10%로 명시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법인세율을 그냥 9%로 가정한 거니까 완벽한 이중과세 조정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중과세 조정하는 거다. 그리고 10%는 외워주셔야 되는 율이에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10% 가산해가지고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도록 아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은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얘기하는 건데, 사업소득 독립성이 있고 계속성이 있는 거라고 했죠. 비과세되는 것은 제가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비과세 하고요. 또 부동산 임대업의 비과세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봤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어가 부업소득이라든지 어업소득이라든지 산림소득이라든지 전통주 제조소득이라든지 또는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 쪽에서는 논밭 임대한 거 하고 한개주택 임대한 거 그런 게 나와 있었죠. 계산구조는 다른 소득과 좀 차이점이 총수익금에서 필요금이 빼고 2월 결손금을 뺀다. 그런 계산 구조였고요. 이때 2월 결손금은 발생연도 제한이 있어요. 10년, 15년.
계산 문제 풀 때는 그냥 10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10년 내 2월 결손금 2015년 1월 1일 이후분을 얘기하는 거죠. 2025년 기준으로. 근데 내년도가 되면 1년이 지나니까 연도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 2026년도 기준으로는 2016년 1월 1일 이후분 그거 갖고 와가지고 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입 시기 같은 경우에 법인세법과 유사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법인세법 배우고 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고요. 재고 자산을 팔았다라고 하면 인도 기준 적용해요. 현금주의는 아니고 인도 기준. 그리고 수입 시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살펴보고 간 게 인적 용역. 이거는 먼저 살펴봤었어요. 이건 법인세에는 없는 규정이니까. 법인은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인적 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데 개인은 사람이라 가지고 인적 용역을 제공할 수 있죠. 인적 용역은 소득세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었고 사업소득이 됐을 때 수입 시기는 1번 인적 용역이라고 제가 불렀던 거 얘는 빠른 날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약정일하고 그리고 용역 제공 완료일 둘 중에 빠른 날. 2번 인적 용역 같은 경우에 어떤 걸 얘기했냐면 정의를 아셔야 돼요. 2번 인적 용역은 계약 기간 1년 초과 하고요. 그리고 엔드로 일시금 형태로 받으면 돼요. 선불이든 후불이든 일시금. 그럼 2번 인적 용역이 되는 건데 이때는 종료일이 수업 시기였습니다. 종료일로 나오면 발생주의죠. 발생한 부분을 끊어가지고 소득으로 집어넣는 규정이었고요. 초월은 산입하고 말은 불산입하고 이런 식으로 오랄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균등 안 분한 금액을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자. 이런 관점. 이 내용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거고요.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 그게 원칙이에요. 다만 소액주택 임대료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소득에서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없더라. 3% 원천징수 하는 게 다 대비 납부 성격의 원천징수였다. 그런 내용도 봤죠. 이건 없고 얘만 있다. 면세가 되는 인적 용역, 의료보건 용역 같은 경우에는 3% 원천징수를 하고요. 뭐 20%짜리도 있었어요. 20%짜리는 두 가지 요건이었습니다. 거주자 중에 외국인이었다라는 거죠. 거주자 중에 외국인이고 또 직업운동 선수여야 돼요. 직업운동 선수, 직업운동가. 그러니까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3%가 아니라 20%. 아무리 외국인이라고 해도 저술가 작곡가였다 3%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직업운동가였다고 해도 한국인이면 그냥 3%로 가는 거예요. 외국인이고 직업운동가에 한해서 20%짜리를 적용해요. 그리고 또 봉사료, 접대부 댄서 같은 경우에는 3%가 아니라 5% 원천징수율 적용하고요. 그 납세 조합 같은 경우에는 농축 수산물 판매업자 같은 납세 조합을 조직해가지고 세금을 납세 조합이 징수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도 그냥 있었다. 참고만 한 거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과세 방법에서 좀 봤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사업소득인 거 아닌 거 그것도 본 거죠. 사업소득이 아닌 거 아예 과세 안 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사업하는 건 맞는데 다만 조문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과세가 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다. 우리는 좀 간략하게 축약을 해서 조문을 적으니까 어차피 과세가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그냥 사업소득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과세가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사업소득이 아니다. 사업소득인 거 농업, 강업, 제조,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복식부기 의무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 이때 유형자산은 구체적으로 차량, 비품, 기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뭐 토지, 건물도 유형자산이긴 하죠. 형체가 있는 자산이긴 하나 토지, 건물은 여기서는 제외, 왜냐하면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이 되기 때문에 토지, 건물도 유형자산은 맞아요. 형체가 있으니까 뭐 무형자산 아니니까 유형자산은 맞지만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양도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 차량, 비품,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팔면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주 보면서 외우셔야 될 게 건설기계는 이 날짜 기억하셔야 돼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건설기계를 팔았다고 하면 취득한 날짜를 보셔야 돼.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거 그걸 지금 2025년도에 팔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요. 되게 옛날에 취득한 거 2015년도에 취득한 거 2017년도에 취득한 거 이걸 2025년도에 팔았다고 하면 여전히 비혈거 소득 종정 규정대로 비혈거 소득이 됩니다. 얘는 취득 일자가 2018년 1월 1일 이후여야지만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죠. 날짜 기억해 주시고 전속계약금도 사업소득이었죠. 사업소득이 아닌 거 작물 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쌀이라든지 또는 고구마 감자 뭐 이런 보리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였고요. 그리고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묶으시면 된다고 했죠. 비영리 목적. 비영리 목적은 과세를 안 할게 그런 개념이었고요. 다만 연구 및 개발업은 순수 연구 및 개발업이어야지만 과세를 당하지 않고 계약 등에 의해서 대가를 받아버리면 그때는 상업성이 있는 거니까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한 내용도 살펴봤어요. 임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에 권리 대여하는 사업이 임대소득이었고요. 이걸 구분할 실익이 있는 게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근로연금 기타 이자 배당 이런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못해요. 이월시켜가지고 자기 자신의 소득에서만 공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상의 권리는 뭐 여러 가지 지상권, 뭐 지역권도 있고 또는 전세권 뭐 이런 것도 다 부동산상의 권리인데 지상권, 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말이 붙으면 기타 소득이 돼요. 공익사업 관련성이 없으면
지역권, 지상권 설정되어 소득이 사업소득이 되고 공사 관련성 있으면 그때는 기타 소득이 되죠. 그 부가세하고도 연결해가지고 좀 챙겨가셔야 될 게 부가세법상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대여 소득은 용역의 공고를 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과세를 안 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만약 공익사업과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면 부가세법상으로 설정되어 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사업소득이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고 기타 소득이 되면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것까지 연결해서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재단, 강업재단 이건 재산의 단체를 묶어가지고 대여하니까 이 안에 건물, 토지뿐만 아니라 기계장치 이런 동산도 들어가 있겠지만 주된 게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는 거였고요. 다만 기계장치만 따로 떼가지고 단독으로 대여하게 되면 그때는 일반적인 사업소득이죠. 기계장치는 동산이니까 부동산이 아니니까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또는 3번 강업권자, 조강권자, 덕대가 채굴 시설과 함께 강산이 되어 있으면 부동산 임대소득인 반면에 분철료 내가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을 지출하고 투자를 하고 강물이 나오면 나눠 갖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망고생이 좀 있다고 했죠. 강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망고생.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진 않아요. 불로소득 그냥 가만히 돈만 있으면 벌 수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라 얘는 망고생이 있는 강업으로 보고 있는 거죠. 강업을 하고 있구나. 일반 사업소득이니까 결손이 발생하면 근로연금 기타 이자 배당 이런 순서로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다 살펴봤고 비과세 규정 같은 경우에도 일반 업종하고 부동산 임대업 좀 나눠가지고 봤죠. 금액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후가 부업소득 뭐 3천만 원 이하. 노후가 부업소득은 약간 디테일하게는 첫 번째로 비과세 축산 규모라는 게 있다고 했죠. 소 50마리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 닭은 몇천 마리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 규모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액 제한이 없어요. 그 비과세 축산 규모에서 발생하는 것은 금액 제한이 없는 것이고 그 비과세 축산 규모를 초과한 마리수에서 발생하는 소득하고 기타 부업소득, 민박이나 음식물 판매 이런 걸 합치죠. 합쳐서 3천만 원 기준 적용해요. 3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3,500만 원 벌었다라고 하면 3천만 원까지 비과세고 초과는 500만 원이 과세가 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어업소득, 어업소득이라든지 또는 양식어업소득 그걸 통틀어서 어업소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건 소득금액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어가는 부업, 민박 같은 거. 어가에서 민박도 할 수 있고 음식물 판매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얘기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카테고리는 물고기 관련이에요. 무조건 물고기 잡고 물고기를 기르고 하는 거. 그건 별도의 카테고리로 비과세 한도를 더 주고 있는 거죠. 5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고 전통주 제조소득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소득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것은 아예 과세를 하지 않고 1,300만 원 벌면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이 문턱을 넘어버리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1,300이면 1,300 전에 과세가 되고요. 얘는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해서 판매를 해야 돼요. 수도권이 아니어야 돼. 그래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수도권 안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판매를 했다. 전통주를. 그때는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 뭐 1,200 이하라고 해도 그냥 과세인 거야. 전에. 1,000만 원 벌었다라고 해도 과세가 되는 거죠. 수도권이었다면. 그래서 요건이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할 것. 그런 요건이라는 거 좀 챙겨주시고요. 산림소득도 요건이 있긴 했죠. 600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조린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을 벌채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었습니다. 자연님은 잘라서 팔면 다 과세가 되고요. 비과세 혜택이 없고 5년 미만 길렀다가 팔아버리면 그때도 과세가 돼버려요. 비과세 혜택이 없어요. 이때도 다 초과분이 과세가 되는 거라서 650만 원 벌었다. 6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초과는 50만 원 과세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개념이고요. 작물 재배업소득, 이건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제외한 뭐 채소 작물이라든지 또는 화훼, 꽃 같은 거 기르고 있을 때 얻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얘만 기준금액이 총수익금액이었어요. 10억 이하면 비과세고요. 10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득금액인데 필요금비 차감된 후의 금액이죠. 작물 재배업소득 이 카테고리만 총수익금액, 필요금비 차감 전 금액으로 되어 있고 금액 단위가 되게 커요. 자주 보면서 3천, 5천, 1,200, 600, 10억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 논밭 임대료 비과세였죠. 근데 작물 생산 용이한다. 뭐 주차장 용도로 빌려줬다라고 하면 또 과세가 되는 거였고요. 한계주택 임대료 같은 경우에 비과세인데 이때 주택이 혹시라도 고가주택이라든지 국외 소재 주택이면 그때는 과세가 됐어요. 이때 고가주택의 개념은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이 동네는 임대 쪽이니까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해요. 금액도 외워주셔야 돼요. 12억 초과. 양도소득 동네하고 다르다는 거. 양도소득에서는 1세대가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팔아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보고 있고요. 이때도 고가주택을 팔아가지고 발생했다고 하면 아무리 1세대 1주택이라고 해도 과세를 해요. 그 동네에서는 12억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는데 다음 베이스 금액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12억 초과하는 것을 고가주택으로 보는 동네가 양도고 여기서 임대에서는 실거래가가 아니고 국가에서 고시하는 가격 기준시가 기준으로 12억 초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또 사업소득 다 했고요. 근로소득도 가가지고 우리가 범위하고 비과세까지는 봤어요. 근로는 근로 제공해서 얻는 소득인데 독립성 결여됐고 계속성은 있는 거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거 출자 임원의 사택 제공이 이건 제가 회사 출근으로 그냥 외우자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회 앞에 붙여가지고 사 출근 회사 출근한다 이걸로 좀 외워주시면 돼요.
사택이 나오는 동네가 어딘지를 출자 임원이 나오는 동네가 어딘지를 아셔야 돼. 사택 나오는 동네에서 출자가 나와요. 출자, 비출자 구분하죠. 임원, 직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사택 동네에서만 출자, 비출자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사택 제공이익은 출자 임원만 근로소득이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때 출자 임원은 대주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소액주주 임원이었다. 지분율 1% 미만 그때는 비과세 혜택을 보죠. 그래서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그리고 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택 제공이익에 대해서 비과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비과세가 되는 거였고요.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은 사택 제공이익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당했습니다. 주택자금 대여이익. 자, 사택은 집이었죠. 얘는 집이었어요. 집이었고요. 주택 자체를 빌려주는 거였죠.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저가로 빌려주거나. 주택 자금은 돈이에요. 돈보따리 하실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 돈을 이렇게 빌려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돈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는 거 규정이. 돈을 왜 빌려주느냐 좀 안 좋게 보고 있다고 했죠. 주택자금 대여이익은 출자 임원이든 뭐 비출자 임원이든 뭐 직원이든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다 근로소득인 게 원칙이야. 근로소득인 게 돈 빌려준 거 이자 부분이죠. 동그라미 2번은 집 빌려준 거니까 임대료 부분이고, 동그라미 2번은 돈 빌려준 거니까 시가 이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으면 받았다가 준 걸로 보는 거야. 보너스로 종업원에게 받았다가 준 걸로. 무상으로 대여를 하거나 또 저리로 대여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회사가 받았다가 준 걸로 보는 관점. 이 경우에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비과세 되는 경우는 중소기업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직원이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AND로 충족돼야지만 비과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카테고리로 비과세가 됐습니다. 중소기업이고 직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디테일하게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만약에 고용주가 개인사업자였다고 하면 그 개인사업자하고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고용주가 법인사업자였다고 하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니어야 됩니다. 지배주주나 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 이런 자는 제외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일 것, 뭐 직원일 것, 뭐 지배주주 같은 게 아닐 것, 이런 것까지 다 좀 외워주시긴 해야 돼요. 친족관계나 지배주주 그런 관계가 아니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종업원 보험료를 받죠.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뭐 아무런 언급 없이 생명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종업원이 내야 될 걸 회사가 내줬다. 그럼 보너스 준 거예요. 내가 내야 될 거 내 돈 굳은 거죠. 내 돈 굳고 회사가 내준 거니까 나한테 회사가 보너스 준 것과 효과가 똑같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원칙인데 딱 두 가지 종류의 보험만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단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키워드. 단체 보험. 이건 종업원 한 명을 위해서 들어준 게 아니라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다칠 수도 있으니까 들어준 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도 있고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도 있어요. 이거는 연간 1인당 70만 원 한도 걸어가지고 그까지는 비과세 해줄게.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것도 비과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업무 책임 배상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종업원이 일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고의나 중과실 외에 업무상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 청구를 지급 사유로 하는 그런 보험이었습니다. 그 경우에만 회사가 보험료 내주는 거 근로소득이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 키워드로 좀 갖고 하셔야 돼요. 단체 보험하고 업무 책임 배상 보험. 그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은 나중에 환급금이 나올 건데 만기에 환급금이 나오면 종업원의 수익자 피보험자로 한 거니까 종업원 계좌에 돈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종업원한테 꽁돈이 생긴 거니까 갑자기 꽁돈 생기면 근로소득이야. 그게 원칙이에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납입보험료 보험회사에 줄 때 70만 원 이하로 주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비과세로 넘어간 거고, 지금 와서 환급금 받으면 종업원 계좌에 갑자기 돈이 꽂혀요. 그러면 종업원한테 근로소득이 생긴 걸로 봅니다. 안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하죠. 아주 예외적으로 회사가 과거에 낸 게 70만 원 초과하는 케이스였다고 하면 그 7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납입하는 연도에 이미 과세가 됐을 건데 환급하는 연도에 또다시 과세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안분해서 과세되는 금액을 구할 때는 모 납입보험료 중에 분자 비과세된 금액을 넣으셔야 돼요. 그 70만 원 이하 부분 그거 합쳐가지고 넣어가지고 안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갖고 가실 때 통상적인 케이스를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 문제 시험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친절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환급금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근로소득이야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맞는 문구로 체크하시면 돼. 맞는 문구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냥 70만 원 이하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안분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개념상으로 출제자도 물어보기를 환급금은 종업원 계좌에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근로소득인 거 알고 있느냐, 그런 게 약간의 포인트가 되는 거라서 아무런 뭐 언급이 없이 금액도 따로 제시하지 않고 단체 환급금 보장성 보험의 환급금은 근로소득이다라고 나왔을 때는 그냥 O로 체크하시면 돼. O로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는 부분. 그 주식의 선택권 행사 이익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건 키워드가 퇴직 전이한다. 그거 좀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퇴직 전에 행사하면 근로소득이었고요. 퇴직 후에 행사했다고 하면 그때는 기타 소득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예 처음부터 부여할 때부터 고용관계가 없는 케이스, 그 아버지 회사로부터 아버지가 부여받은 건데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의 주식의 선택권을 상속받았다. 그때는 아버지 회사하고 나는 고용관계가 없으니까 부여받을 시점부터 고용관계가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또 기타 소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에요. 실제로는 부여받을 때 고용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행사 시점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퇴직 전이어야 됩니다. 그런 걸 다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직무발명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발명을 언제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급을 언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발명은 근무하면서 했을 건데 지급을 퇴직 전에 했다라고 하면 근로소득이 되는 거고요. 지급을 좀 미지급하고 있다가 퇴사 다 하고 나서 나중 가서 지급하게 되면 그때는 기타 소득이 돼버려요. 돈은 언제 지급했냐 그걸로 소득 구분이 나뉜 거죠. 결과적으로 수입 시기도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주식 매선택권 행사는 퇴직 전에 행사했느냐 퇴직 후에 행사했느냐로 나누기 때문에 수입 시기가 행사일이에요. 행사일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소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 구분을 하는 날짜가 행사일이거든요. 수입 시기도 행사일을 수입 시기로 하는 거고요. 직무 발명 보상금도 이제 발명을 한 때 이게 아니거든요. 발명을 한 때는 근무 기간 중이었다고 해도 돈을 나중에 지급하게 되면 기타 소득이 되는 거니까 얘는 수입 시기가 현금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금지, 지급일을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발명한 때가 아니라는 거, 발생주 이런 게 아니라 얘는 현금주. 그게 소득을 구분하는 기준 날짜이기 때문에 수입 시기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 얘는 두 개로 나뉘죠. 회사가 적립규칙을 잘 갖추고 종업원 전원에 대해서 적립규칙을 갖추고 종업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퇴직급여 주기 위해서 적립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믿어줄게. 근로소득 아니야. 퇴직소득이야. 그렇게 가는 케이스야. 근로소득이 아닌 케이스는 적립규칙을 갖춘 케이스야. 적립규칙이 있어야 돼요. 회사가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놔야 돼요. 종업원 전원에게 적용하는 적립규칙. 적립규칙이 없어버리면 임의로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면 뻥치는 걸로 본다고 했죠. 거짓말하는 걸로 봐가지고 아무리 퇴직급여 지급하기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데요 라고 해도 그냥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버려요. 적립규칙 있냐 없냐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사금 같은 경우에는 또 근로소득이 아닌 걸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인 거 아닌 거 그걸 범위에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근로소득에선 비과세가 좀 중요해가지고 그 비과세 내용도 다 봤죠. 이것도 다 넘길게요. 우리가 다 본 거니까 다 본 거 넘기고 비과세 요 규정. 비과세 규정은 우리가 몇 가지는 봤어요. 몇 가지.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에서는 뭐 금액 제한이 없는 것도 있고 금액 제한이 있는 것도 있는데 금액 제한이 없는 게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에서 일직료, 숙직료 뭐 이런 거는 금액 제한이 없었어요. 금액 제한 없는 것도 있고 금액 제한 있는 것도 있고 월 20만 원이라는 금액 제한이 있는 게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 자가운전 보조금 말고도 취재 수당이라든지 기자 등의 취재 수당, 뭐 벽지 수당 뭐 이런 것도 월 20만 원까지 그렇게 비과세 혜택이 있었죠. 연구 보조비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된 그런 연구개발 부서에서 내가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였다라고 하면 또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일 것 그런 요건 그런 거 좀 잘 챙기셔야 되고 가장 중요했던 게 자가운전 보조금. 얘는 20만 원 한도가 있구나. 그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카테고리에는 뭐가 있었는지 조금 아셔야 돼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받는 급여 이런 것도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였습니다. 수재를 당해가지고 우리 집에 가전제품 다 망가졌다라고 하면 국가로부터 우리 회사로부터 급여 같은 걸 받겠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 가지고 세탁기, 냉장고, TV 이런 거 망가진 걸 다시 사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실비라는 거죠.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이런 게 이런 데 들어가 있었고 종교인 소득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종교 활동비 이런 것도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였어요. 교회 지으라고 또는 절 지으라고 돈 받은 거 실비 쓴다는 거죠. 이 카테고리 안에 뭐가 있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니까 얘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자가라는 게 종업원 명의 차량이었습니다. 배우자 공동 명의까지도 괜찮았죠. 근데 공동 명의는 괜찮은데 배우자 단독 명의는 안 돼요. 배우자의 그냥 명의로 되어 있는 거 그거는 안 되고요. 공동 명의까지는 봐주는 거죠. 그리고 종업원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들어갔습니다.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은 본인 명의여야 돼요. 규정이 본인 명의만 해당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 업무 수행에 자기 차를 쓰고 돈 받는 거 회사로부터 받는 것은 20만 원까지 비과세. 요 내용 좀 갖고 가셔야 되고 회사 규정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거고요. 플러스로 업무 수행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시내 출장 여비를 따로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 기름값조로 보조받는 것은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업무 수행에 쓴다라는 게 출퇴근 용도로 쓰는 것은 업무 수행에 쓰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런 거 잘 구분해 주시고 시내 출장 여비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건데 시외 출장 여비를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비과세 요건 깨진 게 아니에요. 바깥에 나가는 거 부산 같은 데 간다라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고 가야 되는 거니까 시외 출장 여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비과세 요건이 깨지는 건 아니니까 시내 출장 여비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로 여러분들이 비과세인지 비과세가 아닌지 구분을 좀 하시면 돼요. 30만 원 받으면 비과세 요건 충족했을 때 2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초과는 10만 원은 과세가 된다는 뜻이고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도 카테고리 안에 뭐가 많았어요. 한도가 없는 것도 있었고요. 한도가 있는 것도 있었죠. 한도가 없는 거. 뭐 업무 책임 배상 보험 이런 거는 한도가 없었어요. 업무 책임 배상 보험 같은 경우에 해서 업무를 좀 원활하게 하고자 가입하는 보험. 그 보험료 내주는 것은 비과세 쪽이었고요. 또 한도가 없는 것에 주택 관련해서 사택을 제공했다.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직원에 대한 거, 사적 제공이익도 따로 금액 제한 없이 다 비과세, 복리후생적 성질급여였고 주택자금 대여 이익은 중소기업이고 직원이고 뭐 지배주주라든지 친족 이런 애가 아닌 거 그런 경우에도 한도 같은 건 따로 없었어요. 그런 게 이제 복리후생적 성질급여 카테고리에 있었던 거고요. 그 70만 원짜리가 단체 보험이었죠.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급부 부장성 보험에 가입했을 때 1인당 70만 원 한도를 줬고요. 240만 원짜리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 관련해가지고 받는 상금과 부상을 얘기했는데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공무원 공무 수행 관련해서 받는 거. 뭐 그런 게 이제 복리후생적 성질급여 카테고리에 있는 거니까 그거 좀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 그 식사대 같은 경우에는 식사는 한도가 없어요. 식사는 먹는 거,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근데 식사대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려면 요건이 있죠. 둘 다 제공받으면 안 돼요.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됩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사대만 받고 있다라고 하면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죠. 그 식사에 들어가는 게 식권은 식사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식권, 돈을 바꿀 수 없는 거, 그거는 음식물로 보는 거니까 금액 제한이 없이 전액 비과세가 되는 케이스였고요. 이때 말하는 식사는 중식, 점심 식사 얘기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돼요. 야식은 따로 제공받아도 야식 자체도 비과세가 되고 식사대도 여전히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점심 식사를 제공받지만 않으면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구나. 괜히 우리 시험에는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식사하고 식사대를 둘 다 제공받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식사가 비과세가 되고 식사대는 과세가 된다는 거 그거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둘 다 제공받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식사하고 식사대 둘 다 제공받는 경우인데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이런 식으로 틀린 문구로 말 문제로도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식사 제공받고 있지 않은지 제공받고 있는지 그걸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 그리고 보육수당, 출산수당까지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어요. 보육수당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였습니다. 보육수당에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해서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6세 이하 회사로부터 받는 거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해서 회사로부터 보조받는 보육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였고요. 이때 6세를 따질 때는 과세기간 개시일로 따졌어요. 개시일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개시일이 종료일로 나와버리면 틀린 문구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거 디테일한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출산수당은 출산했다고 축하한다고 회사가 주는 돈인데 뭐 일시금 형태로 주죠. 두 차례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두 차례까지만.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두 차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출산수당은 한도가 따로 없어요. 한도가 따로 없이 전액 금액이 엄청 크더라도 그냥 다 비과세 그런 식으로 규정이 들어왔죠.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보육수당은 따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고 출산수당은 따로 전액 비과세고. 자 이제 9개의 근로소득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우리 오늘 또 진도 나가도록 할 거예요.